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기 재밌게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따뜻해지더니 드디어 기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말 과제물 준비하시느라 또 기말고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말 과제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또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팁을 드리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도 문교TV 기다려 주시죠. 자, 과제물부터 좀 먼저 한 게 낫지 않을까요? 1학년 과제물 혹시 출제하신 분 계신가요? 네. 예, 이준석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과제물 학년별로 예. 이렇게 좀 성격이 다 비슷해서 예. 그냥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도 괜찮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주시죠. 예. 뭐 또 어떤 과목이죠? 우리 과목이 많은데요. 예. 1학년 영화로 생각하기 있고 또 3학년 신화의 세계, 그다음에 동서양 고전문학 산책, 그다음에 4학년 행복에 이르는 길, 이렇게 네 과목이 과제물입니다. 과제물 어렵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더 쉽고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문제은행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시험이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제가 낸 과제물들의 이제 공통적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핵심 어떤 특별한 장들을 이렇게 임의로 선택을 하셔서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 혹은 해석, 감상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힘든 게 글을 잘 어떻게 이렇게 요약하고 쓰느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중간 과제물 때 한 번 또 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글을 요약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진을 축소하는 일이 아니라 지도를 축소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사진은 축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없죠. 그냥 크기가 커지느냐 크기가 작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도 같은 경우는 축척을 달리해서 축소를 할 때는 중요치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됩니다. 글을 요약할 때 바로 필요한 테크닉이 그겁니다. 그래서 글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요약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실 때 많이들 틀리시고 실수하시는 부분이 그런 건데요. 실제 교재 본문에는 여러 가지 단락들이 있죠. 하지만 그 단락들이 전부 다 동등한 핵심들을 품고 있냐면 그건 아닙니다. 도입을 위한 단락도 있고 부연 설명을 위한 단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진짜 핵심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캐치를 하신 다음에 부연이라든가 도입이라든가 뭐 그냥 마무리에 해당하는 거, 후일담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빼내시고 핵심에 해당하는 것들을 올바른 문장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잘 정리하시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견해, 해석 이런 것들이 또 자연히 떠오르겠죠.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약을 할 때 완성된 문장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완성된 문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표준 문법에 잘 맞는 그런 주술 관계가 잘 확보되어 있는 완결된 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약이라고 해서 문장까지 요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조식 문체를 많이 쓰십니다. 뭐뭐임, 뭐뭐함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 그 공문에 나오는 그런 문체를 많이 쓰시는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완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엔 그런 것들을 많이 썼죠. 전보 보내고 이럴 때 쓰던 방법입니다. 글자 수 하나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줄여서 쓰는 게 좋지만 그런 개조식 문장을 쓰다 보면은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완결된 문장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절대 표절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설령 아름답지 않고 거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새는 보면은 그냥 교재에서 문장을 그냥 베끼거나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에서 베끼는 걸 넘어서 챗GPT나 오토GPT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것이 아니니까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이 사실 우리 인문학 공부의 기본인데요. 그 기술들을 그 테크닉들을 연마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과제에 임해주시면은 이 과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졸업 논문을 쓰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은 진모 선생님도 과제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2학년. 2학년이시고 1학년 과제물이 2학년하고 4학년. 예. 그럼 뭐 진모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2학년 예. 과목입니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진보성입니다. 아까 이제 그 글을 쓰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작성하는 형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이준석 선생님께서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제 동서양 고전에 의해 그 특화된 어떤 그런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가 코로나 시국부터 해서 한 3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과제인데요. 이 과제가 너무 이제 비슷한 과제가 오래돼 가지고 올해를 끝으로 다음에는 좀 다른 과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재의 1장과 15장 동서양 이제 고전의 이해다 보니까 원문 읽기 부분이 있죠. 이 원문 읽기 부분을 에서 자기가 가장 이제 인상적인 그런 원문을 정해서 그 원문을 왜 선택했는지, 자신이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인상 깊게 읽은 그 이유와 감상을 쓰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감상이 또 중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문과 그 자기의 감상, 그 원문에 대한 감상을 일종의 이제 각주를 붙인다, 주석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잘 믹스를 해서 전체 문장을 구성하시면은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실 때 하나의 고전만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과제 작성 지시사항을 잘 읽어보시면은 3개의 원문까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되죠. 예, 4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효라든지 신채호라든지 쇼펜하우, 그 다음에 또 다윈 선택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인의 그 고전을 선택하는 것까지가 한계고요. 예,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까지 가능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서양 고전회의의 기말 과제물 이 작성 요령에 대해서 그 학교 학보에 실은 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고전의 원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인상 깊었던 이유를 자기의 옛 경험들과 한번 경험들을 되살려서 그 경험들을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현대 어려운 뭐 이론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써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찾기가 사실은 이제 쉽지도 않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고전을 선택했을 때 그 고전에 자기가 이제 좀 땡기는 이유는 자기의 그 옛 경험과 또는 그 경험에서 터득한 그죠 그런 이제 어떤 삶의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끌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자꾸 다른 것을 이제 끌어와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글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 경험 또는 자기의 지금 상황이 바로 어떠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고전을 이 고전을 원문을 선택한 이유가 됐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은 오히려 이 자기 글을 자기화시켜서 쓰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문가 수준의 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자기의 어떤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을 이 고전과 잘 어울리게 만들면은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박제된 고전의 원문에 생명력을 자신이 불어넣을 수 있다. 글을 살아있는 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주위의 지금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그 고전 원문과 잘 이렇게 접촉을 어울려 가지고 재밌는 맛있는 비빔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글을 한번 써보시면은 과제 작성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분량은 한 3쪽 정도의 분량입니다. 예, 3쪽 분량에서요. 크게 너무 많이 쓰지도 마십시오. 예, 너무 많이 쓰게 되면요, 오히려 이제 자기가 쓰려던 의도와는 다르게 글이 글을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에 3쪽 정도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다는 것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감점이 이루어지는 분량의 기준은요. 예. 너무 적은 경우에는 2.5쪽 미만이 되고요. 많은 경우에는 4쪽을 초과하는 정도. 4.5쪽, 4에서 4.5쪽 초과. 예, 그 정도가 되죠. 많이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욕심이 아니라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니까 예, 초과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확 차이가 나는 정도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페이지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쓰시면은 요약에 실패했다고 판정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감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 못 됐죠 제가. 아주 네, 뭐 이덕세님 같은 경우에는 요약 부분에서는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장을 같은 챕터를 선택한 그렇죠. 사람이라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과제물 작성 지시사항 주의사항에 항상 쓰는 게 자신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한 다음에 자신의 문장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 자체도 자신의 예. 문장으로 써야 네,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교재 강의 이런 데서 제가 말하거나 썼던 그런 문장을 그대로 옮겨오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표절에도 휘말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자기가 이해해서 소화한 그 결과물을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되지 않으면은 진짜 요약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찾는다는 게 예. 핵심적이지만 정말 또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읽기의 기본 기량입니다. 어떤 텍스트를 우리가 접하던 간.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거를 나누는 그 감시관은 이런 데서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중요한 것만 얘기해서 남기 선생님은 어떤 과목이시죠? 예. 저는 먼저 2학년 과목을 할까요? 예, 2학년 과목은 저는 이제 한국사의 이해라는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탁과 학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학우님들도 스포츠 생활 지도학과 거기는 3학년 학우님들도 요 같은 문제로 하니까요. 2학년, 3학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문제가 세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저도 이제 앞에 진보성 교수님도 그렇고 유진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표절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글로, 그러니까 본인의 문체, 저도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교재를 보고 이제 본인 그대로 전제하지 말고 그걸 본인이 최대한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서술을 해달라 이렇게 과제 지시사항에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좀 빽빽하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이제 교재를 보고 서술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내 생각에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관한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총 4개 소항목으로 첫 번째는 소항목 4 문제가 있습니다. 그 4 문제에 대해서 교재를 찾으시고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그래 찾으시고 교재를 보시고 기반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1-2, 1-3, 1-4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으셔서 읽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하시고 더 나아가신다면 개인 생각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분량은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아니면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줄이셔도 되고요. 그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목적은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보다는 더 길어야겠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니까 질문해 주시는 학우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문제가 좀 길다 보니까, 이거를 다 넣으면 표절에 너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 근데 문제가 기니까 이걸 다 넣으시면, 분량 부분에서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문제만 적으셔도 되고 문제에 대한 답은 이제 문제 번호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량 조절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들고요. 그리고 나에게 끼친 영향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국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뭐 직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 삼촌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의 조상이라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신 분. 이런 분 족보상으로도 되게 높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벼슬을 하셨다든가 그리고 정식으로 어떤 뭐 기록이 남아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뭐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분들 그런 분들 존경하는 뭐 선생님 이런 분들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중간 과제물 같은 경우는 저는 과제물을 출석 수업 하시는 학우님들은 접하지 못하셨겠지만 중간 과제물에서는 나의 역사를 쓰는 거를 문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연보와 자서전 쓰는 거를 나의 역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나의 친척이라든가 나의 어머니나 나의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기말에는 우리 한국 역사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사 이제 한국사 이해 전체를 들으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 인물이 나한테 정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을 좀 서술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뒤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 몇 개를 막 이렇게 적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하셔가지고 꼭 적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포함해서 글을 적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몇 번을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글을 쓰시지 않을까 하는 조금 기대감에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인물을 선정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셔야겠죠. 간략하게. 그리고 이 인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이 인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었을까? 이거를 학우님들에게 추천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1매에서 1.5매 정도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의 생각입니다. 학우님들의 생각 관점에서 한국 역사 수업을 들으시면서 생각이 들었던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을 꼽으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전체 보시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 역사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서 학우님들이 어떤 사건도 괜찮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나한테 끼쳤던 영향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철저히 학우님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 이유, 그 다음에 사건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전후관계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대사와 현대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지금 현재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서술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1매에서 한 1.5매 정도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총 분량은 합치면 한 5장 정도, A4 5장 정도, 표지 당연히 제외입니다. 표지 제외 5매, 그리고 한 6매 정도까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뭐 역사를 잘 아시는 분 같으면 그 역사를 쭉 보면서 그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아주 옛날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네. 이런 것을 찾아내기 정말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아주 좀 오래된 사람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사람들. 네, 괜찮습니다. 현대적인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유명하신 대통령들 같은 경우,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질문해 주신 학우님이 있으신데 세월호 사건.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은 언론에 보도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철저히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내 개인 인맥에 의한 그런 인물들은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장명구 선수. 장명구 선수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명구 선수 같은 경우는 님이라고 해주십시오. 장명구님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장명구라는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지난해에도 조금 제출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는 중간과정과 기말과정의 의도와 조금 약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듣고 보아도 알만한 그런 인물이야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왜 존경하는지를 이제 학우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리고 그 학우님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겁니다. 신화적인 인물도 가능한가요? 신화적 인물이요? 신화적 인물이라면 저는 이제 한국사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단군 할아버지 가능하겠습니다. 저 그분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부동산 사기를 한번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데가 이렇게 털을 잡으셔서 미세먼지, 추위, 더위, 홍수 이런 거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시면서 이제 당군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고 그거 기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학우님들한테 추천한다. 그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곰이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변한 것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중간과제물에 1-1의 당군신화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답안이 조금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두산베어스 팬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나오면 그냥 막 점수 막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보지만 채점을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고
그리고 제 과제물은 이렇습니다. 예. 4학년 과제물은 어떤 겁니까? 그럼? 4학년 과제물이요. 4학년 과제물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근현대 속의 한국 과목이고요. 첫 번째 크게 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이것도 교재를 좀 읽어주시고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의 소 문제가 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재를 한번 쓱 보시면서 읽으신 학우님들도 있으시고 이제 읽으셔야겠다 생각하시는 학우님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구나 이런 거 찾는 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이 어디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교재 바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도 나아가서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문제별로 한 반 페이지 정도. 그래서 뭐 철도 관련된 거, 토막민 관련된 거, 그리고 여성 근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조선 교육령, 교육 관련된 거, 그다음에 도박, 투기, 미두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챕터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 학우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거기를 찾으셔서 관련된 것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문화교육학과 학우님들은 이제 조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답사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답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주변 지역에서 근대 건축물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보존 현황을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답사를 하시고 답사기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지자체별로 근대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존하고 있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교재에 실제적으로 실려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주변에 사시는 지역은 조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조사하는 지역은 내가 뭐 좁은 지역에 사는데 거기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 단위까지 확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경기도 어디에 산다 그러면 경기도까지 확장을 하셔가지고 어느 건물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직접 가시고요. 직접 가셔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고 그리고 조사하시고 내가 들었던 생각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 반장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내가 주변 지역 도 단위까지 확장하시고요. 그리고 참고한 자료 바로 각주 참고문헌 달아주시고요. 근대 건축물은 1876년부터 1945년까지로 한정하셔가지고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사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답사기니까요. 우리 문화교육학과 학우님들이 이제 다 들으실 거니까 역사 현장을 찾아서나 이런 데에서 수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익숙하실 겁니다. 먼저 답사일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사 경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를 이용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갔다는 거 다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사지의 전체적인 현황 당연히 소개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사 장소에 가셔가지고 인상 깊었던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 조사도 하셨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 나의 생각 이거를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학우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진 한 장을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인증샷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답사 현장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사진 딱 한 장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진도 용량을 최소화시켜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진,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띄우신 다음에요. 고화질 사진을 찍으실 거잖아요. 찍으신 다음에 캡처를 하십시오. 캡처한 다음에 그러면 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거를 조그맣게만 하구님이 여기서 사진을 찍었구나. 여기에서 내가 답사지에 와가지고 이거를 활동을 했구나.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부님들 얼굴을 보이시고 싫으시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표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하부님들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느끼셨던 것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우님들 직접 가셔가지고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가장 그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러시면 아마 중고등학생 때 느낌도 많이 나실 겁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수행평가할 때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러면서 그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두 문제가 택일이 아니라 두 개 다 아닙니다. 해야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말 과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소 문제가 5개인데 5점씩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사기 같은 경우는 25점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재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하시고, 그리고 그 교재에 기반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건축물에 이런 걸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게 목적이어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도시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한참 가야 뭐 그런 근대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근데 구도심에 사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점수 차등을 좀 주나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걸리는데요. 일단은 요번엔 그래서 도단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금 모셔도 그 해당 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을 조금 파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을 한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알려진 곳만 학우님들께서 하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숨겨진 곳,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어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 단위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 단위로 한정할 경우에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조금 수고로우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가족과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예, 계절도 좋고 그러니까요. 가족과 함께 가셔가지고 한번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4학년 학우님들이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뭐 근대문화거리 이런 것들을 조성해 놓은 도시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기 도에서만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그 도에 그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정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각 그 도청 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유산 홈페이지 막 이렇게 치면은 많이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도 해당 지역에 관련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 한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근대 그 거리가 조성된 곳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다 그러면은 뭐 저쪽 군산. 예, 전라북도 뭐 군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런 쪽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하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울릉도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울릉도 예, 울릉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거기 교수님들이 계시긴 한데. 예,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일단 아무래도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채점을 하는데 제가 몰랐던 곳을 가셔가지고 발굴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아무래도 좋은 점수가 기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곳을 가시는 학우님들은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이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네. 게다가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밖에 갈 수 없는 네. 이런 상황들인데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정을 도저히 못 갔다. 가고 싶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는 참 제가 해결해 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학우님들의 그 사정을 제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정상적으로 열심히 가셨던 학우님들한테 그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규정을 좀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우님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학우님들 있으시거든요. 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 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그 옆에 뭐 서울로 간다든가 아니면 인천으로 간다든가 그게 훨씬 더 거리적으로 가깝고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로 마음에 막 짐을 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해 주시고 그 지역 내에서 한번 지역 내에 있는 걸 한번 발견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직접 가셔서 한번 찾아보신다는 생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시니까 마지막을 장식하신다는 느낌으로 한번 현장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지은 연도는 1945년 이전에 지어진 이런 건축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는 집이 바로 거기다. 자기 집에 대해서 써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드시 그게 근거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근대적인 어떤 양식을 근대 건축물이라면 그때의 양식이 있거든요. 형태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살았기 때문에 어느 집이 있더라 그렇게만 적어 주셔도 되는데 그것만 말고 그 집이 우리 교재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일제시기 때 만들어졌다면 일제시기 때 어떤 일본식 양식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혼용됐다든가 이런 양식 그리고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인터넷을 뭐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참고 문헌을 보셨을 때 분명히 발견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뭐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옛날 거 폐쇄된 거 다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걸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 내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건축물의 역사를 아주 충실하게 적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옛날에 여기서부터 살았고 언제부터 이때더라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약간 왜냐하면 그 근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갸우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학생분들 중에는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신데, 네. 45년이라면 지금부터 70년 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계속 자랐다. 네네. 하면 바로 그 집이 45년 이제 맞습니다. 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집이 이제 내가 살았던 집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시기 때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더 확실하게, 의미를, 그 집의 어떤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도움이 되었으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뭐 물론 우리 문학의학과는 점수는 별로 연연해하지 않도록 권장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점수 때문이 아니라 내 글을 제대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뭐 이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잘 따라서 써주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말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기말고사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아까 이준석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문제은행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은행 시스템은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한 과목당 125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125문제 출제한 이 문제 중에서 무작위로 25문제가 그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5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올지 모르죠. 그 중에서 25문제를 여러분들은 푸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교재의 분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기말고사 35문제였습니다만 이제는 125문제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세분화된 아주 세세한 분야를 다루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실 때에도 과거에는 그냥 굵직굵직한 큰 틀만 체크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 따져보셔야 된다는 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한테 좀 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배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배치가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작위 배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보다 내가 훨씬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현재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수긍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1학년 이 대중문화 이해라는 과목과 이 3학년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그 다음에 4학년 정부사회 디지털 문화
세 과목의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결국 형식은 비슷비슷한데요.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있고 또 인물을 묻는 문제들이 있고 또 시기를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그냥 문제 예를 들어드린다면 대중문화 이해, 1학년 대중문화 이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문화주의에 속한 이론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뭐 구조주의자로서 이데올로기론을 전개함으로써 문화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게 이를테면 인물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겠죠. 또 이 개념과 관련된 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음 중 카메라로 피사체를 촬영할 때 사람의 허리 위의 부분만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듯한 친근감을 주는 그런 피사체의 크기,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은 일종의 개념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기에 해당하는 문제 같으면 다음 중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국가 영역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기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문제를 직접 푸시게 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학년 문화산업과 문화기획도 결국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텐데요. 몇 가지 또 예를 들어본다면 다음 중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리키는 그 용어가 뭐냐라는 뭐 이런 이 문제. 여러분 뭐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겠죠. 상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작은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비교적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역시 이 익숙한 개념입니다만 다음 중 승객과 화물이 오르내리는 기차 승강장처럼 디지털화된 다양한 형태의 문화상품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공간을 가리키는 가장 적합한 용어가 뭐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이 OX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선택하는 뭐 그런 식의 문제인데요. 이 세 과목 다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OX 문제고 21문제에서 22문제 정도는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그 문제 중에는 이를테면 괄호넣기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괄호넣기 문제는 제가 이 말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그건 이제 생략을 했고요. 이 정보사회 디지털 문화도 비슷한 이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인물에 관련된 문제에서 다음 중 전자적으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다중적이고 분산되며 타의 중심화되어 정치성이 불안정한 주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한 이 학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중 에밀 드리켐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낡은 규범의 지배력은 상실되었지만 새로운 규범의 지배력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못해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는 공통의 가치나 사회적 규범이 부재하는 그런 혼돈의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 뭐냐 라는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역시 OX 문제는 산업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문화 형태는 대중문화였다. 맞느냐 틀리냐 이걸 여러분들께 선택하시는 뭐 그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세 과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내왔던 출제해왔던 그런 이 과목들이기 때문에 문제은행 시스템 이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그 전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과목 다
약간씩의 교재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들을 그대로 다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문제들을 보다 보면 자, 정준영은 되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출제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구나, 또는 이 점수를 좀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구나 라는 데 대해서도 일정한 힌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35문제만 냈는데 지금은 125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안 나왔던 그런 문제들도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역시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까 과제물도 마찬가지고 이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을 듣고 의문 나시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홈페이지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객관식 문제 내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교양과의 성연주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옆에서 계속 기침하고 콜록대고 크게 말하지 못해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이제 두 과목의 문제를 냈는데요. 첫 번째는 1학년 1학기의 문화와 교양입니다. 그 문화교양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정보는 전 범위가 아닙니다. 네, 5강부터 마지막 15강까지라서 1부터 4강까지를 공부하시면 물론 교양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5강부터 공부해야 되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서 최대한 5가지 유형의 난이도를 똑같이 하도록, 또 그 5강부터 15강까지가 아주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했으니까 어떤 강은 좀 공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도 모든 강을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아까 정준호 선생님이 개념, 인물, 시기 3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로 개념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교양이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념만 아셔도 저는 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에 대한 걸 이제 그러니까 사지선다 중에 선택하는 문제를 냈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핵심이 되는 개념 위주로 아마 암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낸 과목은 3학년 예술경영과 예술행정인데요. 이 과목도 제가 최근에 출석 수업에 갔는데 어떤 학우님이 전 범위로 착각하고 계신 걸 제가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전 범위가 아니라 이거는 1강, 2강, 그리고 10강부터 15강까지입니다. 훨씬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더 적은 범위를 깊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교재보다는 제가 했었던 강의, 그리고 강의록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강의가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교재를 공부하신다고 해서 전혀 손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강의록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너무 쉽게 낸 건 아닌가 제가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어떤 사지선다에서도 그 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강이 예술 조직에 대한 건데요. 이 강의 내용이 계속 예술 조직이 일반적인 조직과 어떤 게 다른가에 대한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예술 조직의 대표를 뭐라고 부르는가? 예술 감독이라고 부른다는 게 그냥 외우는 내용 이상으로 예술 감독과
경영 부분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들을 제가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계속 여러 가지 개념들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방식, 이 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외우는 게 중요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면 더 시험을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예. 김보동 대인 네. 제가 1학년 고전 함께 읽기 과목입니다. 예, 이때 기말 시험 객관식으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교재 내에서 이제 출제 대상은요. 교재는 크게 각 편에 들어가는 말과 그리고 책 머리에, 책 꼬리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문 번역, 그 밑에 한자 원문, 속뜻풀이, 자구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말과 책 머리와 책 꼬리의 내용들은 당연히 뭐 의미는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자 원문에 대한 뭐 숙지라든지 자구풀이 이 뭐 한자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문 번역과 속뜻 풀이에 대해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교재를 사용하는 동안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요. 그거는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문 번역을 너무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을 오랫동안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 지문이 나오면은 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숙지를 하시고 속뜻풀이는 그 지문의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옛날 글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풀이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뜻풀이는 그 원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뜻풀이를 아예 전혀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뜻풀이 같은 경우에도요. 속뜻풀이에서 본문과 관계된 한자 성어 이런 것들 출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옹고지신 같은 것 우리가 쉽게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예. 그런 한자 좀 그 수거들이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나치지 말고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5문제 중에서요. OX 문제도 한 두세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맞냐,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하기편 5장에서 볼 수 있는 군자의 태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해서 4개 중에 고르는 거. 그리고 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편 1장에 보면 배우고 때없이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이제 괄호를 열고 때없이에 대한 것을 이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논어에 나오는 개념을 하나를 두고요. 예를 들면은 양화편에 나오는 그 향원이라고 하는 인물상이 있죠. 저도 이제 이준석 선생님하고 논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향원을 많이 거론하긴 하는데 이 향원과 뭐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향원이라고 하는 말을 두고 향원과 자주 비교되는 인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광자라든지 견자, 긍자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뭐 순자가 튀어나오면은 이상하죠. 예, 이런 식이죠. 그리고 향원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향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물을 수도 있고 향원 자체에 대한 그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전 함께 읽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본문을 숙지하는 것과도 크게 뭐 차이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문이라든지 한자의 어떤 그 용례 같은 것을 생각해서 하시다 보면 이게 잘 숙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탁 끊어 버리십시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했던 것 자체를 너무 이렇게 다 시험에도 그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니까요. 말씀드린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시에도 아무래도 동양 사상이다 보니까 뭐 퇴계 이황을 얘기할 때도 있고 남명조식, 신채호, 안중근 뭐 이런 분들 많이 거론했잖아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는 부분만 나온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아까 뭐 서인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추석 수업 과목 같은 경우 대체 시험 부분과 기말고사 부분이 나뉘죠. 또, 제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 시험 부분은 1장부터 이 4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기말고사 부분은 5장부터 14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같은 경우는 전범위입니다만, 역시 또 대중문화 이해 같은 경우에도 1장부터 10장까지만 시험 범위니까 뭐 그 부분 잘 숙지해 두시고, 다른 부분도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읽었다라면 괜찮지만 시험을 위해서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읽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래간만에 유튜브 문교TV 다시 상영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 기말고사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기말고사 잘 치르시고요. 방학이 되면 또 우리 방학 특집 프로그램이 올라갈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환학과 김재형입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서 기말 과제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맡은 교과목에 이제 기말 과제물 이 몇 건 있는데요. 세계의 풍속과 문화, 사회문제론,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풍속과 문화인데요. 세계의 풍속과 문화는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각 지역의 축제나 제례 중 두 개 이상을 선택하여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서술하시오. 이 문제가 이제 25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선택하여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이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문항 다 모두 이 두 개의 지역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계 풍속과 문화 수업을 모두 다 이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세계 풍속과 문화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각각의 지역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보편적인 어떤 틀 속에서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각각의 어떤 역사 속에서 혹은 환경 속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이제 그런 것들이고 어떤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시선에서 우리가 각각의 문화를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항 역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축제나 제례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다른 나라는 종교적인 것 외에 어떤 다른 그 나라의 어떤 독특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축제나 제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을 선택을 해서 두 지역의 그런 어떤 축제와 제례가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는지, 그 결과 각각의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두 지역의 어떤 특징들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역의 이 여성의 지위의 문제는 그 나라 독특한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사회의 여성의 어떤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두 지역 사이의 어떤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재에 사실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어, 축제, 제례, 여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혹은 이 두 지역을 비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비교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과목은 사회문제론입니다. 사회문제론은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을 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현재 자신이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 혹은 우연한 어떠한 사건 때문에 빈곤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재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불평등에 관련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 이 기말과제물에서는 이 빈곤과 불평등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우리 시대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인가, 무엇인가를 먼저 묘사를 한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총 세 권의 책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그 기말 과제물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잘 먼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량은 A4 내매이고요. A4 내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세 장 반이냐? 다섯 장, 여섯 장이 되어도 되느냐? 혹은 뭐 줄어들면 분량이 안 되면 감점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외라고 하는 것은 뭐 세 장 반에서 네 장 반 사이를 아마 내외라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표지와 참고 문헌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끔 표나 그림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분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서론에서는 이 책을 왜 골랐는지, 이 책에서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를 쓰시고요. 본론에서는 이 내용은 무엇인지에 쓰신 다음에 결론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쓰시면 좋은 어떤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 제시된 추천 도서 외에 관련된 주제에 다른 도서를 읽고 과제물을 작성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권의 책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권 혹은 한 권 이상의 책을 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또 염두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 글을 쓰는데 추천 도서 외 혹은 자신이 선택한 도서 외에 다른 어떤 참고 자료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서술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 문제론과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의 질문은 이 불평등이라고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성별 간에 혹은 세대 간에 혹은 인종 간에 여러 가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빈곤과 관련된 어떤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경제적 불평등을 중점으로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불평등을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여성 혹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세대 혹은 인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경제적인 불평등을 쓴다 하더라도 여성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교과목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입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어, 우리 지구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기아 문제, 식량의 문제에 관해서 과제물이 나왔습니다. 이 식량과 기아의 문제는 단순히 어, 농산물, 우리가 먹을 것을 얼마나 생산하는가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던가 환경의 문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문제, 이 우리 먹을 것과 관련된 어떤 다국적 기업의 활동 때문에 어, 이 기아라든가 혹은 이제 식량 부족의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다른 것들과 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선진국에서도 양극화와 貧곤 문제 때문에 식량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제3세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추천 도서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후위기라든가 자본주의의 문제, 또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 먹거리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빈곤과 식량 부족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방금 제가 제시해 드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 역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이런 책들 중에 한 권 이상, 한 권을 읽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셔도 되고, 이제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으신 다음에 과제물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시사항을 잘 읽으시면 제가 제시해드린 그런 책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제에 다른 책을 하셔서 읽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시사항은 사회문제론과 동일합니다. 또 제가 아까 그 사회문제론과 세계 풍속과 문화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절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글 혹은 상업적으로 파는 글을 가져와서 그대로 과제물을 제출을 하신다거나 과제물의 상당 부분을 그런 것들로 채우신다면
이제 표절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심각할 경우에 0점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쓰다 보면은 교재에 있거나 혹은 제시된 도서에 있는 글들을 가져와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의 풍속과 문화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가져와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어, 2번과 3번 그러니까 사회문제론과 세계 정치와 경제 역시 도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인용을 해야 될 경우가 많지만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는 그것들을 본인의 글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하셔가지고 과제물을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힘내시고 또 열심히 글을 읽으셔가지고 과제물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